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 또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습니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의 MBC 취재진 배제한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토론 듣겠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릅니다. 벤투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승리에 집중하기보다 선수 테스트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국가대표 최종 명단은 내일 발표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소화합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해킹 등 북한의 광범위한 위협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진행합니다. 경찰 내부의 할로윈 기간 안전우려 보고서 삭제 지시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윗선인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으로부터 내려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났다는 기대 속에 뉴욕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3% 넘게 폭등한 우리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만 명대를 기록하며 금요일 기준으로는 9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백신 추가 접종을 당부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BA4와 BA5 기반 개량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출국했습니다. 4박 6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순방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캄보디아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전 9시 반쯤 전용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떠나 이번 순방 첫 방문국인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환송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이 다가와 목례를 하자 어깨를 두드리며 인사했고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하며 짧은 담소도 나눴습니다. 4박 6일 일정 첫날인 오늘 윤 대통령은 프놈펜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둘째 날인 내일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한중일 3국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데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지난 2019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입니다. 모레인 13일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 참석해 영내외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합니다.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모레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리는데요. 지난 6월 말 나토 순방 이후 5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공조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 아직 날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밖에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과의 정상회담들도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글로벌 재계협의체인 B20 서밋 기조연설을 하고 15일 G20 정상회의에서는 식량 에너지와 안보, 보건 세션에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임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G20에 참석하는데요. 윤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관심입니다. G20 정상회의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지만 윤 대통령은 한국에서 네덜란드 그리고 스페인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15일 하루만 참석한 뒤 심야에 귀국합니다.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약식회견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순방을 막판까지 고민했지만 국민 경제활동과 이익이 걸린 행사인 만큼 가기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제 밤 대통령실이 외교 관련 왜곡 보도 등을 이유로 이번 순방에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모레 있을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 미중 정상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합니다. 북한 핵 문제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미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해킹 대응 문제도 논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집권당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통적으로 여당에 불리한 중간 선거에서 선전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당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침내 얼굴을 맞댑니다. 지금까지 전화통화만 5차례 한 두 정상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는 겁니다. 타이완 문제 등을 놓고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된 만큼 두 정상이 긴장 완화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e direct and straightforward with him as he always is and expect the same in return from Xi, and then he can make his judgments on that basis about how to take things forward. That's why this meeting is extremely important. There just is no substitute for this kind of leader-to-leader communication.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도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미국과 중국은 과거 6자 회담 등 북한 문제를 놓고 협력한 역사가 있고 비확산 체제 규범에 대한 약속도 공유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중 정상회담 하루 전날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세 나라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등을 논의하는 등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Yes, I do think that the broader threat posed by North Korea in the cyber domain will be a topic of conversation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ROK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G20 기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핵도발 우려가 여전하지만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더불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만난 다음 날 미중 정상회담이 열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세 나라가 논의한 대북 입장을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것이 누구냐?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위인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다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수사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아직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을 줄소원하고 있다고요? 네, 특수부는 먼저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인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관련해 용산서 상황실 관계자와 서장 수행 직원 등을 오늘 조사합니다. 특수부는 이들을 상대로 참사 전후 이 전 서장의 동선과 늑장 대응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앞서 이 전 서장이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하면서 현장 지휘에 공백이 생겼고 상황 보고서에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각이 허위로 기재됐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특수본이 관련 참고인을 집중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만큼 이 전 서장의 소환도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용산서 정보과 직원이 헬로윈 인파 관련 안전 문제를 제기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청 정보부장이 관내 31개 경찰서 정보과장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규정대로 폐기할 문서는 폐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경찰 감찰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특수부는 삭제 과정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회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청 정보부장 등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네, 행정안전부 또 서울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특수부는 아직 관련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형사 책임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련 법령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난안전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나 서울시가 빠진 것을 두고 특수본이 일선 경찰과 소방에만 수사력을 집중할 뿐 윗선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와 관련해 경찰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태원역 역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출금 조치가 내려진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와 용산구청 사이의 유착 가능성도 불거졌는데요. 특수본은 불법 증축으로 참사 피해가 커졌는지 연관성을 먼저 살핀 뒤 유착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직원들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소방에 앞서 두 차례 있었던 경찰 공조 대응에 응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19 신고 접수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이번엔 용산구청입니다. 참사 당일에 집에 가는 길에 현장을 둘러봤다. 그런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청 측이 참사 당일에 운영했다던 상황실은 사실상 당직실의 개념이었던 걸로 밝혀졌고 참사 이후 뒤늦게 설치한 상황실에 대해서는 부실 대응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윤 기자. 네, 서울 용산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희영 용산구청장 참사 이후에 어떤 행보 보이고 있습니까? 네, 취재진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청사와 자택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결국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사태 수습을 위해 현재 청사 안에서 생활하고 있어 만나기 어려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구청장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언론 노출을 피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서는 용산구청이 말을 바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저녁 8시 20분쯤 퀴논길을 통해 귀가하면서 참사 현장 인근을 둘러봤다던 설명을 뒤집었습니다. 구청 측은 박 구청장이 참사 장소와 500m 넘게 떨어진 앤틱 가구 거리를 통해 곧장 집으로 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기본소득당도 보도자료를 내고 용산구청이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전부터 설치했다던 상황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청 측이 상황실이라고 주장했던 곳은 당직실이었고 당일 당직자 8명은 자신들이 상황실 근무 중이었던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상황실과 당직실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면서 오해가 생긴 거라며 참사 이후에 재난대책 상황실을 운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이후 설치된 상황실은 실종자 신원 확인 관련 문의에 수차례 알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드러나 부실 대응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도 박희영 구청장 그리고 용산구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까?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구청장실을 2차례 걸쳐 압수수색하고 구청 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용산구청 직원 여러 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수본은 먼저 박 구청장이 앞서 3차례나 진행된 헬로윈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사전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구청장과 구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참사 다음 날인 보도 자료를 내고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밤 11시부터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시간에 박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게 아니라 참사 현장에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소방당국은 참사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모두 6차례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했는데 박 구청장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이 부분도 함께 파악할 예정입니다.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소환 조사가 본격화하는 만큼 박 구청장의 소환 시기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구청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다음 전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해서 범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의 뜻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범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늘 낮 12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역에서 범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하며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다수 여론을 지지 삼아 여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등 주요 당 지도부도 참석했는데 내일부터는 서명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 대표는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을 시작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이태원 사고조사 특위회의를 열고 경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당시 정부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는 의도라고 역공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특검까지 거론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SNS에 글을 올리고 이 대표가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폐륜을 멈추고 공당의 금도를 지키라고 비판했고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국정조사보다는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의 탄핵이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전용기의 MBC 취재진 탑승 거부,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MBC 탑승 거부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통 큰 정치를 해야지 옹졸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은 조치는 언론 탄압의 단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재수 의원도 대통령실 태도 변화가 없다면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정부의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용 예산 47억 4천만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부 사례를 거론하면서 예산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아예 청와대 기자실에 데모질을 했다고 반박했고 배현진 의원도 다른 언론사도 활용할 프레스센터 예산을 깎자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안을 유지하되 대통령실 조치는 언론 탄압이란 비판이 있어 관련 예산 삭감 등 예산 적정성을 논의할 것을 주문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시장 전망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인플레가 정점을 지나서 진정세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던 미 중앙은행 연준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뉴욕의 할로윈데이 거리 행진에서는 기록적인 물가 상승의 고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등장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이길래 그럴까? 올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6월에 41년 만에 최대치인 9.1% 올랐고 1, 2월에 7%를 제외하면 모두 8%를 웃도는 역대급입니다. 이로 인해 미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상태. 그런데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7% 오른 것입니다. 올해 1월 이후 가장 작은 폭의 상승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낮았고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9%보다 낮은 것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4%로 역시 전문가 전망치 0.6%보다 낮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6.3% 올라 40년 만에 최고치였던 지난 9월보다 내려갔습니다. 지표가 이렇게 예상을 밑돌면서 연준이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은 물가 상승이 둔해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여지가 생겼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각각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표로 미 국채금리 등의 시장이 요동치는 격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한 번의 물가 상승률 둔화 발표만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조금 전 또 전해진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할로윈 축제 때 그곳이 위험하다라는 정보 보고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리고 회유했다라는 혐의 때문에 입건돼 있는 상태죠.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이 입건돼 있는데요. 용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금 전 저희 취재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지시한 윗선이 누구냐, 더 위가 있는 것 아니냐,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단체 대화방에서 압수수색 전에 폐기할 문서는 폐기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도 감찰을 통해서 밝혀졌었고요. 이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피의자이기도 하지만 어쨌건 한 생명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상황인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것이 어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본 것이죠. 우리 증시도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듣겠습니다. 박병환 기자 나오십시오.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지금 우리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 급등에 힘입어서 오름세로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3.31% 오른 2481.73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다소 하락에 247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28% 오른 730.96에 시작해 이 시각 현재 72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천억 원대, 7천억 원대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 1조 1천억 원대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는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3.7%, 나스닥 지수는 7.35% 각각 올랐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미 연준의 긴축 의지가 다소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은 물론 우리 증시도 탄력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0원 떨어진 달러당 1347.5원에 출발해서 현재 1320원대까지 떨어진 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는 24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오늘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긴축적 통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물가 안정 기조를 공고히 하는 것은 여전히 한국은행의 우선 과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학회와 공동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빨랐기 때문에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느끼는 압박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도 말했고 금융 안정 유지, 특히 비은행 부문에서 금융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은 지금 우리 경제의 큰 뇌관 중에 하나입니다. 적자가 워낙 쌓이다 보니까 회사채를 많이 발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회사채 잘 발행이 안 돼서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기요금 올려야 되니까 우리 물가에도 직접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런데 적자가 또 훨씬 더 전보다도 많이 는 것으로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박홍구 기자 연결됐습니다. 박 기자 나오십시오. 네, 경제부입니다. 네, 3분기 실적이 발표됐군요. 예, 한전이 조금 전 발표한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51조 7천억 원, 영업손실은 21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1천억 원 적자에 비해 손실 금액이 20조 7천억 원 늘었고 전 분기 누적 적자액 14조 3천억 원보다는 7조 5천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한전은 제조업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전기 판매량은 늘었지만 연료비 급등에 따른 전기 구입비 증가로 적자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LNG 가격은 지난해보다 115%, 유연탄은 187%가 올라 한전의 전기 구입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전력 도매 가격의 기준이 되는 S&P도 9월까지 평균 가격이 1kW당 177.4원으로 지난해 83.3원에 비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지난 3분기에 1kW당 5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엔 전력량 요금도 4.9원 인상됐지만 천정부지로 오른 전력 구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악순환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올해 말 30조 원대 적자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고 투자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한전법을 개정해 사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심화할수록 안정적 전력 공급이 위태로워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관리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YTN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계좌번호를 공개했었는데 오늘은 사기 범죄에 사용된 중고거래 사이트와 SNS 아이디를 공개합니다. 또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사기범은 중고거래 사이트마다 숨어 있습니다. 취재팀은 사기 거래로 추정되는 판매 물품의 직접 구매를 시도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중고 미용기기. 연락을 취하니 몇 분 지나지 않아 답이 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산다고 하자 자신은 경남 진주라며 택배 거래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대뜸 네이버 안전거래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가상 계좌로 결제하고 제품을 받은 후 구매 확정을 하면 네이버 측에서 판매자에게 송금해주고 만약 이상이 있어도 환급 처리되는 안전한 구조라는 겁니다. 사기범이 알려준 안전거래 결제 페이지. 네이버 결제창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심지어 적립 혜택까지 비슷하게 만들어놨지만 모두 가짜 사기 사이트입니다. 저 홍성욱이라고 떠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 그거랑 똑같네. 네, 똑같습니다. 이게 안전거래를 하면은 이제 네이버 담당자가 제가 만약 입금을 하면은 그 네이버 담당자가 일단 돈을 들고 있고 제가 물건을 받은 뒤에 이제 그 담당자가 판매자한테 돈을 보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셨어요. 이후 돈을 이체하면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았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가상 계좌에 일정 금액이 채워지지 않으면 환불이 어렵다며 다시 입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기를 의심하면 잠적하고 때로는 피해자를 농락하기도 합니다. YTN은 사기 범죄에 사용된 은행 계좌에 이어 사기범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용한 아이디를 공개합니다. 네이버 중고나라와 카카오톡, 번개장터, 당근마켓까지 이들은 수십 개 아이디와 계좌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며 쉬지 않고 범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기 거래에 사용된 인터넷 아이디를 바로 중지시키지 못하고 은행 계좌 역시 정지하지 못한다는 것. 현행법상 특정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지급 정지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정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계좌 지급 정지를 청구하려면 다수의 피해자 신고가 이어지거나 수개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은행이나 경찰이나 전부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만 된다. 이것도 똑같은 사기인데 전자상거래는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전자상거래는 누가 처벌을 할 거며 어떻게 피해자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순 개인 간 물품 거래 문제로 여겨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중고거래 사기는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서울 종로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일부가 연기를 흡입하고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아파트에 있던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주민 30여 명은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2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이 숨졌고 주민 4명이 스스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60대 남성이 숨진 거주지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화재가 발생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개월 된 영아가 영양실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의 학대로 아이가 사망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강북구의 주택에서 4개월 된 아들을 혼자 키우던 A씨는 지난 7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료진은 아이에게 사망 판정을 내리면서 학대당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 경찰은 아이가 영양실조로 숨진 걸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의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elect, I'm not prepared. 네, 오후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전보다 옅어진 곳이 많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렇게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현재 중서부 등 곳곳으로 초미세먼지 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밤 사이에는 대기 정체가 이뤄지면서 또다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에 건조함과 또 미세먼지를 해소해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제주도에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서해안과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과 대구 10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과 광주, 부산은 2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일요일 서울 낮 기온이 14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겠고 월요일은 12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면서 날이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일교차에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하게 해주시고요.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관계자인 김봉현이 오늘 낮 1시 반쯤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 자산 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데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이 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 그리고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과 참고인, 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성범죄자가 아니라도 보석으로 석방시켜주면서 전자발찌를 이제 부착을 했었던 건데 그것을 끊고 도주해야 한 것입니다. 이 라임 사태 많은 피해자들을 남겼죠. 핵심 관계자, 핵심 피의자, 피고인이죠. 재판받고 있으니까 김봉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캄보디아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죠. 네, 이 와중에 대통령 전용기 MBC 취재진 배제를 둘러싼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